여기 왜 오셨어요? 정래 씨는 그 말이 자기에게 하는 소리라는 걸 한 박자 늦게 알아챘습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이러지 마세요.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분명히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10달을 품고 밤마다 열을 재며 키웠던 그 아이요. 그런데 그 얼굴엔 반가움 대신 노골적인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래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무의식적으로 더 꼭 쥐었습니다. 잠깐만, 얼굴만 보고 가려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로비는 넓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아들은 정래 씨의 손을 힐끗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거 들고 다니지 마세요. 정래 씨가 봉지를 살짝 내밀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김치라서 집에서 조금 담근 건데.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더 굳었습니다. 냄새나게 그걸 어디다 두라고 이런 걸 갖고 와요. 그 말은 칼처럼 정확히 꽂혔습니다. 여기 검사실이에요. 사람들 다 보잖아요. 정래 씨는 그제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자기들을 힐끔거리며 지나가는 사람들, 경비의 조심스러운 시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자기는 지금 어머니가 아니라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란 걸요. 아니, 그냥 잠깐이었어. 정래 씨가 말했지만 아들은 이미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엔요. 아들이 낮게 말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갈 테니까 다음엔 여기 오지 마세요. 그 말에 정래 씨의 다리가 순간 힘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 한마디가 목에서 넘어가는데 유난히 오래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했는데도 정래 씨는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굳은 표정, 사람들 보는데 왜 왔냐던 말투,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진 그 한마디요. 제가 갈 테니까 다음엔 여기 오지 마세요. 그 말이 귀에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이미 기울어 있었어요. 정래 씨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바닥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주저앉은 느낌이었지요. 내가 그렇게 불편한가? 혼잣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래 씨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왔고 자식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랬지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새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시장에 나가 반찬 장사를 했고 밤이면 남의 집 바느질을 받아 했습니다. 손끝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아이들만큼은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 하나였습니다. 첫째 상훈이는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 집 큰아들 똑똑하다는 말이 돌았지요. 둘째 민석이는 손이 야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 몸 어딜 아픈지 잘 짚어냈고 정래 씨는 그 아이가 의사가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정래 씨는 자식들 학원 한번 제대로 못 보내면서도 등록금만큼은 어떻게든 마련했습니다. 밥을 굶어도 옷을 몇 년씩 입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 인생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땅 이야기는 그렇게 잊고 살던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 그 땅 개발 들어간대요. 동네 이장이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린지 이해도 못했지요. 평생 농사만 지어오던 땅이었고 그저 살던 곳이었을 뿐인데 어느새 대기업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상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래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0억이요.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 번 설명을 해줘도 정래 씨는 쉽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래 씨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은 두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그 아이들의 눈빛이 어떻게 변할지 정래 씨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요. 돈이 생기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걸 정래 씨는 평생 살아오며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요. 그 대신 그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나를,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를 아이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한 번만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초라한 옷을 입었고 아들이 좋아하던 김치를 담갔고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그것이었지요. 정래 씨는 빈 방 안에 앉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둘째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민석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담담했고 조금은 바쁜 사람 특유의 숨가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까 형한테서 전화 왔어요. 정래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까 꾹 눌러두었던 감정이 목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별일은 아니고 그렇게 말해놓고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석이는 그 떨림을 눈치채지 못한 듯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형도 그렇고 저도 병원이 너무 바빠요. 갑자기 오시면 좀 곤란해요. 정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민석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엄마가 문제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미리 말 좀 해달라는 거죠. 그 말 속에 배려가 섞여 있는 것처럼 들렸지만 정래 씨에게는 형과 다르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다음엔 그러마.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민석이는 그제야 안심한 듯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몸 챙기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전화가 끊긴 뒤 정래 씨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온기가 괜히 서글펐습니다. 필요하면 말하라 했지만 그 말이 진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정래 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 도움 문제, 그런 것이 있을 때만 연락하라는 뜻이라는 걸요. 정래 씨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직 풀지 못한 김치 봉지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비닐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평생을 함께 온 냄새였습니다. 냄새난다더니 아들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래 씨는 봉지를 다시 묶어 냉장고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마치 자기 마음까지 함께 숨기는 것처럼요. 그날 이후 정래 씨는 두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전화를 걸었다가 또 불편한 사람이 될까 봐서였습니다. 대신 막내 은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항상 한 박자 느렸고 말끝이 부드러웠습니다. 정래 씨는 그 차이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응, 괜찮다.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이다. 그러자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퇴근하고 잠깐 들를까요? 국 하나 끓여 놓을게요. 정래 씨는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아니다. 너도 힘들 텐데. 하지만 은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힘든 거야 늘 그렇죠. 그래도 같이 먹으면 덜 힘들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정래 씨의 눈시울이 괜히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정말로 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불이 켜지고 사람 기척이 느껴지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집이 좀 춥네요. 은지는 말없이 보일러를 확인하고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래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나를 어머니로 대하고 있구나.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따끔하게 아파왔습니다. 피로 맺은 인연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이 더 단단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은지가 국을 끓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큰오빠랑 둘째 오빠는 요즘 자주 뵈어요. 정래 씨는 괜히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니다. 다들 바쁘지. 그 짧은 말 속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그릇을 정래 씨 앞에 조심히 밀어주었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정래 씨는 국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속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가 돌아간 뒤에도 정래 씨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돈이, 이 비밀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들지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래 씨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조용히 사라져야 할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괜히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즈음 보상 관련 서류가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감정평가서, 개발 일정 안내문. 글씨는 어렵고 내용은 길었지만 맨 위에 적힌 숫자 하나만큼은 눈에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300억 원. 정래 씨는 서류를 다시 접어 서랍 가장 안쪽에 넣었습니다. 마치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물건처럼요. 이 돈을 알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달라질까? 정래 씨는 굳이 상상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둘째 민석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아요. 형식적인 안부였습니다. 정래 씨는 그 말투에서 이전과 다른 온도를 느꼈습니다. 응, 그럭저럭. 병원 근처에 개발 얘기가 있던데 엄마네 동네도 그쪽 아니에요. 정래 씨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일부러 짧게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잠시 침을 삼키더니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괜히 걱정돼서요. 연세도 있으신데 혹시 불편한 건 없는지. 걱정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정래 씨는 그 말이 자기 몸을 향한 것인지 땅을 향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건 없다. 대화는 그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정래 씨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반찬 좀 사왔어요. 혼자 드시기엔 이것저것 사기가 애매하시잖아요. 정래 씨는 괜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돈 아깝게 뭘 이렇게 많이 사왔냐? 그러자 은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실 건데 아깝긴요. 밥을 먹다가 정래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지야, 네 어머니, 만약에 말이다.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주변이 달라질까? 은지는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정래 씨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돈이 생겼다고 마음까지 바뀌면 그게 더 슬플 것 같아요. 그 말에 정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왜요? 은지가 물었지만
정래 씨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해본 말이다. 그날 밤 정래 씨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300억이라는 숫자보다 그 숫자가 사람들 사이를 어떻게 갈라놓을지가 더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누가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지는 확실히 보고 나서 모든 걸 정하겠다고요. 그리고 그 결심은 머지않아 다시 한번 상처가 되는 방향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결정적인 날은 아주 사소한 계기로 찾아왔습니다. 정래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조금 안 좋아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그 말조차 쉽게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둘째 민석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은데 내가 근무하는 데는 아니어도 되니까 근처라도 괜찮을까 해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래 씨는 그 짧은 침묵에서 이미 답을 느꼈습니다. 엄마, 그런 건 동네 병원 가세요. 여긴 예약도 어렵고 괜히 오셔서 기다리시기만 해요. 말투는 차분했지만 선은 분명했습니다. 정래 씨는 괜히 자기가 큰 부탁을 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쳐버린 탓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첫째 상훈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동네 개발 얘기가 많던데 혹시 서류 같은 거 오면 버리지 말고 잘 챙겨두세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안부는 없었고 걱정도 없었습니다. 정래 씨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몸 상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종이 한 장에는 이렇게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정래 씨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요. 며칠 뒤 두 아들이 함께 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정래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유를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주 오랜만에 집이 분주했습니다. 정래 씨는 괜히 바닥을 닦고 냄비를 꺼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차림, 익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형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정래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잠시 어색한 대화가 오간 뒤 상훈이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동네 땅 말인데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정래 씨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요즘 개발 이야기 많잖아요. 혹시 보상 관련해서 아무 연락 없으셨어요? 정래 씨는 잠시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없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민석이가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괜히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차갑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정래 씨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저희가 처리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상훈이의 말이 정래 씨의 가슴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그래서요. 정래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들은 잠시 서로를 보더니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서류 같은 건 저희가 좀 맡아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정래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아, 이제는 확실하구나. 정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아들들의 눈이 순간 빛났습니다. 하지만 정래 씨는 그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서랍 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이건 내가 알아서 한다. 그 말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집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들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짜증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건데 도움? 정래 씨는 처음으로 아들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언제 도움된 적이 있느냐? 그 말에 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래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기다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은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두 아들이 다녀간 흔적은 금세 사라졌지만 정래 씨의 마음에 남은 말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겠다고, 기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이라는 건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내던 어느 날 은지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다며 작은 과일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정래 씨는 애써 괜찮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지만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함이 정래 씨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래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네 어머니, 혹시 말이다. 내가 나중에 몸이 더 안 좋아지면 너한테 폐가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다. 은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폐라뇨? 저는 어머니가 계셔서 든든해요. 너무도 자연스러운 말이어서 정래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혈연이 아니잖니. 정래 씨가 조심스레 말하자 은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어머니가 저 키워주셨고 저도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요. 그 말에 정래 씨의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던 생각들이 그제야 밖으로 나올 틈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정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땅 이야기가 좀 있다. 은지는 놀란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개발이 된다고 하더구나. 네, 어머니. 뉴스에서 비슷한 얘기 본 적 있어요. 보상금이 적지 않다. 정래 씨는 숫자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가 됐든 어머니 돈이고 어머니 인생이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어머니가 정하셔야죠. 그 말은 정래 씨의 마음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두 아들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관리나 걱정이 아니라 선택을 존중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래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머릿속이 조금은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한 가지 생각이 또렷해졌습니다. 이제는 숨기기만 할 게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정리할지 결정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래 씨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장씩 넘겨보며 마음속으로 한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은지. 그 이름이 더 이상 미안함이 아니라 선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정래 씨는 더 이상 두 아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연락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에 더 미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래 씨는 먼저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은지와 함께였습니다. 접수부터 진료실까지 은지는 한 번도 앞서가지 않았고 한 번도 대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필요할 때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료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큰 병은 아니었지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덧붙었습니다. 정래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살아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가볍게 던진 말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집도 좁고 저는 일 때문에 자주 비우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있으면 서로 낫잖아요. 정래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담이 될까봐, 짐이 될까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그런 마음을 읽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계셔야 집 같아요. 그 말에 정래 씨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말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생활은 조금씩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래 씨는 법무사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역시 은지와 함께였습니다. 서류는 복잡했고 절차는 길었지만 정래 씨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토지 보상금 300억 원은 여러 계좌로 나뉘어 관리되었고 일부는 사회에 환원할 준비를 했습니다. 평생 도움만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도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유언장과 신탁 계약이었습니다. 정래 씨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은지가 제 보호자고 제 가족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은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정래 씨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하라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 대신 그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두 아들에게서 동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개발 보상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조심스러운 말투 속에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 해서요. 정래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래 씨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태도가 정래 씨의 마음을 굳혔습니다. 정래 씨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다 정해놨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래 씨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전보다 더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정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도 함께였습니다. 며칠 뒤 정래 씨는 조용히 짐을 옮겼습니다. 크지 않은 가방 2개와 오래된 사진 앨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은지는 말없이 차를 몰았고 정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섭섭함보다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새로 함께 살게 된 집은 넓지 않았지만 웃음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의 기척이 있었고 밥을 먹을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래 씨는 그 평범한 하루들이 이렇게 귀한 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이였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자 정래 씨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처럼 반갑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정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은지는 물을 내오고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자리를 피해준 것이었습니다. 상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좀 경황이 없었습니다. 민석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사과인지 변명인지 모를 말들이 이어졌지만 정래 씨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 말은 잘 들었다. 정래 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다 정리했다. 두 아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 얘기라면 너희 몫은 없다. 그 말은 차분했지만 되돌릴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석이가 다급히 물었지만 정래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 눈치 보며 살았다. 아프면 아프다 말도 못하고 보고 싶어도 참고 살았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은 인생만큼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곁에 두고 싶다. 그제야 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래 씨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줬다. 이제는 받으면서 살고 싶다. 그날 이후 두 아들과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당연한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정래 씨의 하루는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은지와 함께 병원에 가고 시장에 가고 가끔은 근처 공원에 앉아 사람 구경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후회되세요? 정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구나. 정래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누가 끝까지 옆에 남는지가 결국 가족이라는 걸요. 그리고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일 뿐 사랑을 증명해주지는 않는다는 것도요. 시간이 흘러 정래 씨는 유언장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고 일부는 어려운 이웃과 아이들을 위해 쓰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어느 저녁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웃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래 씨는 그 순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돈을 숨긴 게 아니라 사람을 선택한 일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노년의 시간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정래 씨는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가진 것이 아니라 곁에 남아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돈은 많아질 수 있지만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래 씨는 늦은 나이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지, 누가 조건 없이 곁에 남는지, 그게 가족이라는 걸 말입니다. 혈연은 선택이 아니지만 가족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든 늦지 않다는 것도요. 이 채널에서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이야기, 말하지 못하고 지나온 마음들을 천천히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살아보니 가장 마음에 남는 이야기들, 그런 사연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사람 사는 이야기가 조금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말없이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